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엘리어 TV에 우리 엘리어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엘리어님하고는 저희가 그래도 인연이 꽤 좀 깊죠? 한 번의 인연이 있었죠? 네. 3년 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제가 엘리어님 TV 유튜브 제가 또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권 책에도 저자이시잖아요. 우리 엘리어님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증권사 출신으로 이제 좀 일찍 은퇴했고 네.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21년도에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을 좀 알려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과정, 뭐 네. 주식 투자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이 젊은 친구들을 영글들한테 어떤 경고, 뭐 위험성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네. 취지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네. 책도 내고 요번에 한 달 전에 네. 7월 말자로 해서 책을 또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된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어떤 진정성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정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실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실력과 진정성이 같이 있는 사람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엘리아님이 이제 책의 내용이나 또 유튜브의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스탠스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본인 스스로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나의 영상이나 나의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엘리아님이 굉장히 이제 유쾌하시고 농담도 또 유튜브에서 잘하시고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놀란 거는 또 L 차트라고 해서 진짜 엄청난 또 차트를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개인이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거는 한 20년 넘게 엑셀을 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 주임일 때부터 또 은퇴할 부장 시절에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 엑셀을 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2019년으로 기억을 해요. 네. 제가 김기현 대표님 그 리치고 나오기 전에 네. 무슨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아마 8만 원인가 내고서 한 2시간인가 아마 강남에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커피 한 잔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아마 가물가물하지 워낙 오래됐고 그때 느꼈던 게 네. 나도 저런 차트를 만들어야겠다. 엑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롭게 마치 증권사 HTS를 집에서 이렇게 막 봉차트로 막 월봉 맞아요. 보고 주봉 보고 막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리치고가 최근에 엄청 잘 나가길래 네. 저도 벤치마킹해서 올 초부터 네. 개인 돈도 좀 깨들여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어떤 분석에서도 좋지만 네.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층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만들었고 또 김기현 대표님과의 인연은 3년 전에 2021년도에 네. 머니투데이였나요? 그렇죠. 머니투데이였죠. 브릿지 거기에 나와서 네. 풍락론 3인방 해가지고 네.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도 받고 할 때 그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사진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동영상인데 이게 인트로 브릿지의 인트로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네. 제가 먼저 풍란론을 주장해서 제가 파이오니아상을 받았고 네. 여기 김기현 대표님은 저보다도 시점을 더 잘 맞췄어요. 네. 저는 한 5, 6월 달 정도나 봤는데 네. 10월 달이라고 얘기했길래 저렇게 늦지 않을 텐데 근데 결국 지나보니까 김기현 대표님이 맞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선도적으로 주장한 거는 제가 조금 남들보다 좀 앞섰지만 네. 정확한 거는 김기현 대표님이 더 정확해서 역시 리치고를 만드실 만하다.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그게 뭐 한 달, 두 달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부동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과 같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탈출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도 제 지인들도 지금 아파트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팔려요. 내놨는데 안 팔려. 지금. 언론이랑은 전혀 딴판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은 올라갈 때 팔아야 돼.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 엘리언님이 요번에 두 번째 책을 내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책 제목이 이제 뭐냐면은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이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2020년 연말에 첫 번째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21년에 상투 치고 20년에 한번 폭락 크게 한번 왔었고 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책을 내셨는데 요 책 이야기를 저희가 좀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자, 먼저 2021년에 대한민국 아파트 고점이 온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책에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나 뭐 L차트도 마찬가지고 네. 리치고에서도 보면은 21년이 제일 고점이었어요. 네. 물론 일부 지역이나 아파트를 보면 21년 고점보다 조금 더 올라간 곳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1년 10월 달이 가장 고점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언급을 못할 진짜 모두가 다 폭등 온다 그랬잖아요. 계속 22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폭등 온다고 외쳤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출신이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21년에 고점을 이렇게 올 줄 알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2013년에 바닥을 치고 이제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2021년이면 9년째 상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년째, 6년째도 아니고 9년째 상승일 때 네. 이게 설사 1년을 더 오른다 치더라도 네.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2년이 지나야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 오르고 2년 동안 3억 빠지면 그렇지. 엄청 손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연끌을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버티면 되지만 그럼요. 연끌들이는 반대매매가 나거든요. 주식으로 그렇죠. 치면. 그래서 지금 경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엘리어트 파동을 오랫동안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에서뿐만 아니라 네. 서울 아파트 네.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걸 보고 제가 오. 저 스스로가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자까지 써갖고 이 대자라는 까지 써고 아. 폭락론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지 네. 왜냐면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엘리언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내가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언행일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가지고 계신 또 서울의 아파트를 네. 고점에 또 잘 네. 파셨다고 네, 팔았어요. 거든요. 팔고 지금도 아직 안 산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주택으로 전세 사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자산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 집 팔았다고 폭락을 원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앞으로 8년을 빠지겠다. 와. 그러면 한 1년 빠지고 1, 2억 빠지거나 그러면 네. 그 뭐 살구 팔구에 그 비용 하면은 1, 2억 빠져봤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번에 반등할 때 살까 하다가 네. 사서 한 1년 올랐다가 4년 빠지면 어떡하나.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요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요게 이제 2021년에 상투를 2021년에 하락이 아니에요. 네. 2021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점을 치더라도 급하게 V자로 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빠지다가 나중에 급락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책에다가는 2024년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아,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10월 달로 보거든요. 이번 달 10월. 좀 대표님이랑 좀 비슷해요. 그게. 맞아요. 예. 늦으면 12월인데 저는 10월 또는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 2025년이라고 한 것도 2024년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과거 이때의 책을 기억을 해서 좀 늦게 가자. 그런 네. 것도 있고 내년에도 책이 팔려야 되니까 이게 2024년이면 네. 맞았다 치더라도 2025년에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건 약간 농담이고 네, 네. 자, 일단 요 차트가 가장 메인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해방 이후에 1958년 종암아파트예요. 고려대 옆에 있는 거. 아, 네. 그게 그래서 저는 1958년부터 파동 카운팅을 시작을 했어요. 와. 근데 이때는 아파트가 1%도 2%밖에 안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 75년 이전은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고 이거 네. 델러스 연방은행에서 구한 거고 네. 실제로 실거래가지수는 2006년도부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 데이터는 네. 그 KB나 부동산 114, 네. 뭐 부동산 백과 이런 데서 구한 개별 아파트 평형의 중위 시세를 아. 다 모아가지고 마치 그걸 실거래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동향지수, 부동산원이나 이런 동향지수는 뭉뚱그려서 하는 거지만 네. 저는 개별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교할 거고, 네. 그래갖고 이 파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87년 5월 달이 네. 노태우 상승파가 시작될 때거든요. 네. 여기다가 저점에다가 이걸 P1이라고 놓고 네. 98년 IMF 때를 P2로 하고 놓고 네.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울고 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요 분홍 노란색 있잖아요. 요거. 네. 네. 요게 요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막대기로 마우스를 그은 게 아니고 예. 엑셀에다 함수 값을 해가지고 탄제트 값 구하고 또 로그 차트에서는 지수 함수로 해가지고 예. 하다 보면 네. 여기 딱 닿는 거 보이세요? 와. 이걸 정확하게 볼게요. 네네. 87년 5월 달에 파동이 시작인데 네. 이걸 P1이라고 놓고 98년 11월을 P2라고 놓고 네. 함수를 만들어서 요런 함수를 만들어갖고 쭉 와. 그으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 점점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처음에 13년, 14년은 천천히 오르다가 여기서부터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기가 막히죠. 네. 또 한 가지는 네. 61년이 상투예요. 61년의 상투고 61년부터 30년 후면은 91년이죠. 그렇죠. 91년. 여기서부터 30년 후면 2021년. 여기잖아요. 아. 30년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왜 2020년, 21년에 미친 듯이 연끌을 했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10살 때 2010년에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됐다면 네. 그 아이가 40세가 되면 30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10살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30년 동안 어떤 현상이 똑같이 반복이 됐다면, 진행이 됐다면 그 현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에는 항일 독립운동이 많았지만 20년, 30년 넘어가면서 항일 독립운동이 없어지면서 전부 이제 투사들이 다 만주나 이런 데로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도 87년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 이후가 되면 네. 사람들이 이 현상이 아파트는 영원히 오른다라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도 30년이 지나면 영원히 그 현상이 반복될 거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지없이 깨지는 게 또 한 가지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 차트가 일단 그렇고 이때뿐만 아니라 네. 이때는 주로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주택도 보면 66년 10월 달, 75년 1월 달, 82년 8월 달, 80년 1월 때 정확히 지지가 되죠. 네. 주식이라고 치면 지지선이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61년, 그다음에 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할 때 83년 요때도 정확히 반등과 지지를 이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79년까지 58년부터 요게 하나의 거대한 상승 일파고요. 네. 그다음에 이때 조정을 거치고 87년부터 상승을 하는데 이게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네. 그래서 저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 여기서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5개와 네. 하락 3개로 이루어지는 파동인데 이 안에서도 여기 1, 2, 3, 4, 5가 있고 여기는 ABC가 있고 네. 지금 김기현 대표님 얼마 전에 방송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2021년에 상투 치고 빠졌다가 네. ABC 오른 걸 얘기하시면서 네. 추가 하락하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남들은 다 이거 정고점 넘어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네. 그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요. 요 반등 B파예요. 네. 이게 민스키 모멘텀에 나오는 중간에 하락하다가 중간 잠깐 반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데드캣 바운스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대폭락 전에 보통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네. 많이 나타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주식용어로는 모돌이라고 그러죠. 아. 모돌이. 네. 잠깐 할 것처럼 회강 반조.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벌떡 일어서는 할아버지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B파가 3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파는 항상 3개고 아. 상승파는 5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2, 3, 4, 5 ABC. 아. 이 B파는 반등파잖아요. 네. 이게 A, B, C인데 20파가 끝나간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그 두 번째 제목으로 반등 B파가 끝나간다. 이제 하락 C파. 요 하락 C파를 우리는 별명으로 킬러 C파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워서 그렇죠. 김 대표님 얘기하시는 A파보다 그러니까 1차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올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 하락 없을 거고 23년 1월 달이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어 이 바보들아 그러잖아 그러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네, 그리고 하락하죠. 거죠. 그리고 기간도 길 거고 또 한 음.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91년의 고점이고 네. 2006년이 고점이잖아요. 이게 네. 버블7 터질 때 이거 그렇죠. 대신 이 차트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실질지수예요. 물가를 아, 네. 가만 CPI 어저스티드한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가장 강한 놈들의 휩소를 좀 줄이기 그렇죠. 위해서 물가로 약간 보정해 준 거. 아. 이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가장 정확해요. 야. 서울 아파트 1,500개 단지로 한 그러니까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그냥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그거 대비 오버슈팅이냐 언더슈팅까지 다 계산해서 한 거네요. 그렇죠. 상승이냐 안 하기.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렇죠. 이 반등할 때는 물가 상승률 겨우 비슷할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데 보면 네. 91년 고점이고 2006년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15년 후면 네. 2021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98년의 저점이고 네. 13년이 저점이었잖아요. 네. 여기도 15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15년. 그러면 아. 2013년에 15년 후면 네. 2028년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8년 주기와 15년 주기가 합성된 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세들을 수학적으로 좀 분석한 거고 네. 요거를 엘리엇부터 파동으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79년까지 네. 여기가 상승 그랜드 상승 슈퍼사이클 1파고 네. 조정 2파를 거친 다음에 노태우 상승파가 그랜드 슈퍼사이클 3파종이죠.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처럼 IMF 때처럼 8년 동안 조정할 때의 김영삼 조정파나 또는 6년 조정했던 이명박 조정파를 생각하는데 네. 저는 3년 전에도 책에다가도 뭐라 하냐면 이번은 그 레벨이 아니다. 이거는 그랜드 분홍색 파동에 대한 조정파기 때문에 네. 이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요 조정파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에서의 조정은 이전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엘리어트 파동에는
없어요. 아. 이전에 올라간 거에 대한 몇 프로를 되돌렸냐. 38.2%, 61.8% 피보나치 계속가로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김영삼 조종파나 이명박 조종파는 직전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 직전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인데 이 5파에 대한 되돌림은 없어요. 네. 파동이 끝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긴 상승 파동이 끝나고 이제는 대하락 파동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8년 상승에 대한 조정 이랬다면 이거는 34년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8년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최소로 잡은 게 8년이에요. 2028년 또는 2029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가 있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제가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2021년을 기점으로 네. 이전에 한국은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네. 성장하던 시대.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평화롭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이 되고 되게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고 했는데 2021년 이후로는 뭐냐면 성장하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축소 시대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나라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예전보다 꽤 높은 상태고 축소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저는 완전히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저 순간적으로 약간 등골이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얼른 요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이 차트예요. 아. 이게 뭐냐면 예. 코스피 상투가 2021년 6월 25일 전쟁 난 날이거든요. 네. 3,316.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그해 10월 달이었어요. 같은 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이 끝나고 축소가 시작됐다는 게 요 까만 거 있죠. 예. 요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아. 2021년이 상투예요. 이게 3년 전에, 맞아요. 3년 전에 쓴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거든요. 그때 네.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변했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젝션까지 다 그 통계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빨간 게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예요. 네.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쳤죠. 네. 서울 아파트는 6월 달에 상투 쳤잖아요. 네. 아직도 그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와.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비중이 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구수가 줄는 게 아니라 비중이 주는 거예요. 네. 이 현상이 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부채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네.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네. 둘 다 100%를 넘었거든요. 맞아요. 처음 있는 일이죠. 합치면 20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스페인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제가 요 한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원래 아까 보니까는 요거 내용은 빠져 있길래 네. 이거 보시면 이건 일본이에요. 네. 30년 전에 일본 상투. 네. 이거는 15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네. 15년 전에 2006, 7년도에 미국, 그다음에 이건 스페인이에요. 유럽 보시면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니케이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는데 이게 91년이에요. 네. 우리보다 30년 전에 21년에 30년이면 1991년이잖아요. 네. 이때 가계 부채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여기에 하우스홀드가 있냐면은 70%가 안 됐어요. 근데 기업 부채가 147%야. 네. 어쨌든 합쳐서 200%가 넘죠. 그렇죠. 여기 200%가 넘는 게 나오죠. 네. 이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그다음에 미국을 보면 네. 미국은 기업 부채는 많지가 않았는데 네. 개인 부채가 100% 갔어요. 이러면서 서프라임 네. 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그렇죠. 막 빌려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계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때 그 케이스 신뢰지수가 폭락을 했거든요. 아. 이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확 줄어요. 아, 예. 어쨌든 거의 비슷한 상태죠. 근데 스페인이 심각한데 피그스에서 네. 이때도 보면 이때도 가계 부채는 100%가 안 넘었어요. 여기 수치 보면은 85% 나왔을 때 상투일 때. 근데 기업 부채가 127%예요. 예. 합치면 200%가 넘죠.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꼭지치고 빠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얘네가 6, 7년을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생산 가능 인구가 성장할 때는 빚이 좀 늘어나도 괜찮은데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는 거의 정점을 치고 하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서 개인과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합이 200%를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다. 그렇죠. 예.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일본처럼 30년 빠지는 경우 있고 미국이나 스페인처럼 6, 7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우리나라 비교하면 2021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를 치거든요. 네.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그 21년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 쳤고 네. 4달 전에 코스피가 상투를 쳤어요. 이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게 네. 이 세 나라는 네. 둘 중에 하나만 100%를 넘겼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가계가 쌍으로 100%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PF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채가 지금 큰일 났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막 뉴스 뭐 9조 넘었대느니. 네. 근데 알고 보면은 1년 전부터 PF 사태가 계속 수면 아래 잠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쌍으로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세 대출. 그렇죠. 예. 사실 전세 대출까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더하면은 이게 이 개인 가계부채만 저는 150%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세를 더할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한 280%가 되겠네, 그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전세 PIR이나 전세 주택구입부담지수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전세 시장도 여전히 저는 좀 향후에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당국에서 엄청 지금 전세 대출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22년 혹시 기억나세요? 20년 6월달, 7월달까지도 대다수 99%의 부동산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고 임대차 3법 지금 2년 갱신 때문에 전세가 폭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뭔 소리냐? 아, 기억나요. 예. 그럴 일 없다. 혼자 그랬죠, 혼자. 근데 전세가 매매가보다 더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세가 그렇게 폭락을 이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전세가 폭락을 했으며, 그럼 향후에 다가오는 이런 또다시 25년에 큰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도 혹시 전세가 폭락이 동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엘리어트 파동은 과거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통계적인 기법인데, 30년 전에 일본, 네. 15년 전에 미국, 네. 스페인, 네. 그리고 현재의,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5년마다 어떤 사이클이 오는데, 맞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네. 이게 1991년이거든요. 네. 91년에 우리도 상승 왔었어요. 이때 일본이랑 같이 빠졌다가 우리는 8년 빠지고서 반등했고 일본은 계속 빠졌고요. 그렇죠. 자, 이거를 네. 한 차트에다가 넣어보면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차트입니다. 와, 이거 한눈에 봐도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죠? 자, 네. 이건 뭐냐면 네. 요거는 아파트 값입니다. 네. 요건 아파트 값이고 음. 요거는 부채 비율. 아. 그러니까 민간 신용, 네, 가계와 기업을 합친 네. 민간 신용이고요. 네.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요거는 GDP 대비 비중이고 요거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에요. 요거는 그야말로 실질지수, 그 나라의 실질지수. 네,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을 21년에 맞추고 네.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을 여기 21년에 맞춘 거예요. 네, 네. 이제 딱 보시면 네. 당연히 여기 맞췄으니까 당연히 겹치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문제는 얘네들을 보면 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21년에 상투를 쳤는데 네. 가계부채가 지금도 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도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 보세요. 상투를 여기서 쳤는데 아. 부채는 계속 늘어. 그렇지. 이게 관성이 있으니까. 관성이 있으니까. 아. 예. 언제 주냐면요. 예. 반대매매. 부동산 부동산 폭락하고 나면 예. 그때는 갖고 싶지 않아도 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70%는 가져가 보고 나한테 30%밖에 안 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은 거죠.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세 나라가 다 나타났어요.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즉 강제 청산이죠. 예. 주식으로 치면 반대매매, 스탁론 맞아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가 한 번씩 한 100%씩 빠지고 나면 갑자기 신용 물량이 확 줄잖아요. 네. 그거는 회수해 봤으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는 거의 비슷한 1, 2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네요. 코리아, USA, 스페인, 재팬 지금도 빠져요. 근데 문제는 일본처럼 이렇게 초록색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동안 빠질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봐요. 요게 8년이에요. 요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2028년이라고 여기. 스페인도 반등했고 물론 전고점까지 못 왔지만 네. 미국도 반등하고 일본은 계속 빠지고. 네. 요 차트가 제 책에도 있으니까 오늘 하는 자료는 다 책에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이제 저는 딱 한눈에 보고 와 도대체 이거 뭐지 이랬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야 차트가 보이네요 눈에. 자 우리 엘리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서 이 주식시장을 보통 뭐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엘리엇 파동을 하는데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결합을 해서 또 정확하게 한번 맞추셨고 사실 요번에 두 번째 책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맞으면 거의 이제 부동산 차트의 신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우리 엘리언님하고 비슷한 생각도 있지만 비슷한 생각은 뭐냐면 대세 하락이 또다시 진짜 큰 하락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8년 정도가 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이런 완만한 하락 패턴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점이 27년이나 28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IMF처럼 급락이 나온다면, 그러면 순식간에 가격 거품이 빠지면 그러면 그때 또다시 정부가 또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 부을 거고 그러면 IMF 때를 보면은 한 1년 반 있다가
대세 상승장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마침 요 차트에 그게 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여기, 김기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요거거든요. IMF 때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맞아요. 1년도 안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8년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네. 이때는요. 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년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확대를 할게요. 확대. 네. 먼저 이걸 먼저 설명드리면 네.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네. 노무현 3파, 김영삼 4파, 네. 문재인 5파. 자, 이 안에서도요. 파동을 보시면요. 여기에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모든 파동이 기가 막히게 맞춰요. 마치 누가 자루 재고 그리듯이. 그러니까 상승장에도 중간중간 짧은 하락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긴 하락장에서도 반등장이 반등장이 있는 꽤 거죠. 있었네요. 예. 그거를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3년 하락한 다음에 3, 3, 1이었어요. 이때는 장기적으로 하락했죠. 잘 네, 보시면 네. 보세요. 91년 5월 달이고 94년 6월이니까 거의 딱 3년이죠. 네. 자, 이때 보시면 네. 이때는 리먼 사태 때문에 급락한 다음에 또 급반등했다가 네. 계속해서 빠진 거예요. 이거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시가총액 네. 상위 100개 센 놈들이에요. 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이거 2년이 넘게 빠졌죠. 근데 이번에는요. 한 1년 2개월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려다가 말고 정부에서 특례론을 맞아요. 집어올린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시면 김기현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게 1차 반등 조정, 2차 반등한 다음에 또 빠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봤는데 네. 제 생각이랑 똑같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A, B, C예요. 요게 B파죠, B파. 그러니까 A파, B파, C파인데 네. A파, B파, C파. 네. 여기도 A파, B파, C파인데 네.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대표님 보세요. 1차 반등보다 그러니까 반등 A파보다 반등 C파가 더 급하게 올랐죠. 이게 네. 책 쓸 때라서 7월 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이잖아요. 네. 이때보다 훨씬 더 올라 있어요. 맞아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월 것도 올랐고 8월도 올라 있고. 자, 근데 6, 7, 8월 달에 급하게 올랐죠. 네. 저는 이 패턴을 뭐라고 보냐면요. 이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 반등이거든요. 이거 1년 반 반등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락한 거에 같은 기간을 반등하면 8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년 5개월인가 그렇거든요. 1년 5개월, 여기다 1년 5개월 더하면은, 대충 2024년 한 8월 정도 되는데, 이때 네. 보시면 이걸 확대를 좀 해보면, 네. 이거 물가 반영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그 개별 아파트는 정보점 넣은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처음에는 반등이 약하고 조정했다가 이때 급하게 오르잖아요. 이번 달에 더 올랐어요. 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이때 보시면 처음에 반등하죠. 네. 약하게 하죠. 아. 마지막에 급하게 올리죠. 이게 뭐냐면 낚싯대 이론인데 네. 낚시를 할 때 네. 물고기가 이제 낚싯대를 짚고 있으면 뭐 찌를 갖다가 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탈탈탈탈 하다가 확 튕기면 물고기가 와서 덮어 물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번에 거대한 세력들이 반등장을 만들었을 때 토끼몰이죠. 토끼몰이. 언론을 이용해서 제가 책에도 썼듯이 공포 마케팅, 그다음에 취소 마케팅. 그렇죠. 2달 연기한 스트레스 디에스칼리. 스트레스. 그것도 2달 연기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그래서 7, 8회 때 더 몰린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막 취소해버리죠. 그러니까 너 그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내 아파트 사라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거대한 음모. 그게 저는 지금 이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걸려드는 건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 걸려들어요. 맞아요. 주식에서 이랬거든요. 기다리다가 조금 오를 때는 안 사던 사람들이 막판에 막 오르니까 못 참고 막 쫓아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 여기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요번에 네. 준 전문가들이 많이 걸려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심각해요. 그러면 이 차트를 놓고 보면은 조만간 머지않아 IMF의 이런 큰 하락만큼 빠르고 급한 하락이 오면은 네. 그러면 바닥을 한 26년 정도에 바닥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기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낙폭도 있지만 네. 기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 그런 것들 우리가 수준론이라고 그러고 네. 시간론이 얼마 동안 빠졌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과거에 이게 8년이에요. 이게 6년이에요. 그럼 이게 최소 6년에서 8년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냅뒀으면 네. 이번에 한 2년 빠지고서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그러면은 과거처럼 이렇게 반등도 세게 오고 막 이럴 텐데 이번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물량을 털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제일 위험한 게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막 내놓고 부양책을 했는데 절대 투기 세력 못 들어오게 했어요. 맞아요. 전부 신생아, 맞아요. 신혼부부, 그렇죠. 젊은 애들, 3040들. 그다음에 첫 주택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투기 세력은 네. 샀다가도 뭐 한 1년 만에도 팔고 이익 보고 1억 벌고서 8천만 원 수수료 내고 뭐 세금 내고 2천만 원 번다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6개월 만에도 아니다 싶으면 선점매를 해버려요. 맞아요. 선점매할 때는 양도세가 안 나가니까 또 비용도 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거대한 세력이 이 시장을 끌어올려서 오랫동안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투기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 시장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눈치 까가지고 그냥 선점매 해버리면은 자기네들이 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애 첫 대주택자나 신혼부부나 신생아나 뭐 이런 사람들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실수요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빠져도 안 팔아요. 아. 이자를 갖고 산다고요. 네. 어쩌면 거주 만족도가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게 작동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34년 동안의 상승이 마감하고 하락한 거기 때문에 네. 절대 과거의 잣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 조종파나 네. 이명박 조종파보다 더 위험한 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큰 대세 3파가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파가 네. 저는 최소 6년이고 보통은 8년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8년이 되게 많아요. 네. 8년이라는 사이클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B10파라든지 네. 그러니까 요 AB10파에 요거를 네. 지금 여기서 축소해서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3년을 또 재밌는 거. 91년 5월부터 네. 3년 동안 빠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 AB 할 때 2009년에 급반등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3년 있다가 고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3년 한 2달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3년 2달 모자르면 8월 9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는 3년 빠지게 냅두든가 아니면 한 2년 빠지고 나서 한 1년 반등하게 냅두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번엔 정부가 너무 빨리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빠지다 말고 반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후유증이 더 왜냐하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린 거랑 네. 덜 빠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물려버리면 그 후유증이 저는 그래갖고 심한 말로 특례론 받은 사람들이 네. 반대 매매 나오는 때가 우리나라의 대세 바닥이다. 주식으로 치면 상투에 잡아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마진콜 당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특례론 그거 절대 안 그래요. 거기 자기 돈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안 그런 몇 명이 그러니까 아파트 3,000세대의 아파트 붕괴시키는 거는 연끌한 한 명의 아파트를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반대매매 나가면서 효과를 끌어내려 버리니까. 갖고 저는 최악의 국면에는 그리고 잘 보시면 IMF 때 바닥이랑 리먼 2013년 바닥일 때 그때 하우스포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살 사태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바닥에서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올라다 말고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깡통 전세 막 나올라다 말고 그냥 반등했잖아요. 네.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 60년을 보면 이게 70년대도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파국 현상이 나타나야지 네. 진짜 바닥이 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젊은 연끌들 하지 말아라고 네. 창도하고 창동중앙 10기단지에 작전 세력이 들어간 모양까지 다 해가지고 그 연끌 오족들이 막 펌프질 했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위험한 거. 그렇죠.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마치 연끌 아파트 하나 노도강 추천 안 한 것처럼 압구정 60억짜리가 7억 올랐다느니 아리팍이 뭐 40억짜리가 48억 됐다느니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60억짜리를 사면서 유튜브를 참조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요. 전부 7억, 5억, 노도강, 지방 아파트 이런 거 보면서 그 없는 그 서민들이 이런 거 유튜브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나마 그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방송하시는 김기현 대표님 같은 분이 많아야 되는데 훨씬 적다는 게 맞아요.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은 정말 연끌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나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엘리언님도 틀릴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진정성이 있냐 없냐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느낀 거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본인의 인센티브하고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하고 뭐하고 강의도 하고 해. 그러면 부동산 올라간다고 해야지 지금 장사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부동산 플랫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지금 진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엘리언님이 정말 저는 훌륭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본인의 자산을 걸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만 하시는 또 굉장한 증권 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환율로도 저는 또 상당한 또 시세 차익을 또 올리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연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어찌됐건 본인의 어떤 자산이랑 이런 것들을 다 걸고 또 행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어볼 만한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진짜 아마 드러날 거예요. 저도 방송에 누누이 이야기 하거든요.
짧으면 1년, 길면 2년만 기다려봐라. 누가 진짜 전문가고 누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